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굉장히 파국적인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그림이에요? 예, 한 줄 한 줄이 한 해의 그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지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커버 표지로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그림, 저 칼라의 저 표시는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가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관측이 되었던 그 결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미래를 향해서 나온 그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왜 찢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기후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이 기후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저 칼라는 앞으로 2200년 동안 우리가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는 어떤 회복력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맨 위쪽에 있는 그런 기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경우에 최근에 이런 이제 기후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아져 갖고 이제는 저 맨 위에 있는 저 2도보다 바로 높아지기만 해도 이제 우리는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970년 이후 최근 이제 2020년 이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금융위기 때 한 1% 정도 줄었고 1970년대 그때 뭐 오일 쇼크 이런 거로 살짝 줄은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2020년에 지금 줄은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잠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연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로다가 좀 이제 넓혀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난 4월 달에 전 세계의 그 온실가스가 17%까지 이게 배출량이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수축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경제 풀어라, 뭐 사회적 거리두기 풀어라 해갖고 지금 다시 농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예년 수준의 배출량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쭉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저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저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원인이에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그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거로 이제 측정이 되죠. 이 농도가 또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O2를 쫙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겨울철에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신기하다. 저렇게 이제 계절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계절 변동성을 다 드러낸 게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2020년 이후가 됐는데도 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앞서 말했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한 그 뭐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누적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힌 욕조에서 물을 틀어놨어요. 물을 틀어놓는 그게 배출량이에요. 네.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10%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10%물 나오는 걸 줄였다 해도 이제 그 욕조에 물은 계속 올라오겠죠. 그 올라오는 그 상태는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인 거예요. 10% 줄여봤자 얘는 누적이 되는 거니까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10% 줄인 거는 우리 기후 위기 대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도 90%는 계속 배출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후는 점점 위기로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욕조, 이산화탄소라는 그 욕조는 넘칠랑 말랑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환경이 모두 뭐 회복됐어,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는 착각이었네요. 일시적으로 뭔가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거꾸로 그런 우리 지구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억측인가요? 기후 변화가 그 감염병의 그런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 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수백 년 간격으로다가 감염병이 항상 그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 그다음에 1900년대에는 4개씩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지금 20년 동안에는 지금 벌써 5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다음에 돼지 플루,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까지 해서 5개가 발생을 했죠. 과거에는 몇백 년에 하나씩 발생을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지금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좀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감염병 중에 우리 질병 중에서 약 한 이제 60%가 이제 짐승과 인간이 공유를 하는 감염병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제 문명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 막 뛰어놀던 것들이 이제 소, 말, 돼지 이런 게 다 야생에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육을 질병을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연두, 뭐 홍역, 흑사병도 그렇고 결핵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짐승으로부터 이제 인간한테 그렇게 넘어온 인수 공통의 그런 병인데. 아직까지 야생에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을 파괴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한테 그 감염병이 이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인간 사이에서 그 감염병이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밀집되어서 살지를 않았을 때 이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77억 명도 아니고 인구가 거대한 도시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감염병이 아주 그렇게 금방 퍼지지를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그 한 마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는 몇 주밖에 걸리지가 않았죠. 우리가 7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거대한 도시에서 밀집돼 살고 항공이라고 하는 게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명 이 자체가 이러한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곤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대 지방에 이제 뭐 모기라든가 찐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도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 북상을 하죠. 이 온대 지방을 향해서 북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게
그 흰줄 순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 열대병을 일으키는 그런 모기인데 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건 당국에서 그 모기를 잡아서 모기 종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흰줄 순모기가 여름에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와. 근데 이 흰줄 순모기로 인해서 댕기열이 아직 발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동면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만간에는 이제 동면을 하는 상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따뜻해질 수 우리가 있으니. 이제 기후 변화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그러면 2050년 경이 되게 되면 이 열대성 댕기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이제 있다는.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병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시베리아가 얼어 있다가 예. 석류관이 이렇게 딱 땅속에서 네네. 터지면서 기름 유출이 뭐 예. 바다에 됐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서 오염이 되게 심각해졌다. 이게 시베리아가 결국에 따뜻해져서 네. 좀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베리아 이쪽은 우리가 이제 동토지대라고 해요. 그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땅에 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름철에는 풀 같은 게 이렇게 좀 자라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얼어버리죠. 그게 이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얼려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그러면은 완전히 거기 이게 이제 탄소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순전히 그런 식물만이 그렇게 있느냐? 거기서 뭐 살던 온갖 동물들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균도 들어서 살고. 네? 균도 살아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매머드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이제 얼려갖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어둡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선선하고 아주 온도가 딱 이게 네. 보존이 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동 저장 장치가 돼서 온갖 그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병원체들이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이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이 이게 이제 그 시베리아 그 지역에 한 10도 정도가 좀 높았던 그런 해에 걔 이제 시체가 이제 녹으면서 거기서 이제 탄저병이 나와갖고 그 주변에 그 물을 마셨던 이제 사슴들이 이제 걸리고 그걸 또 잡아먹었던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죽는 사람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러시아보다 지금 큰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에 알라스카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게 잔인하다.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병원체와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수만 년 전에 이제 바이러스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아니에요. 그쵸. 그것이 이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지 면역성 같은 것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공통의 그런 감염병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온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더욱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서식지가 줄어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열대지방에서 이 열대병이 또 온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북쪽은 또 녹아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더욱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감염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최근 들어와 갖고 이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매우 빨라지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후가 대체 뭔지 네, 그 전에 이제 날씨라고 하는 걸 날씨. 한번 날씨는 우리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뭐 비 내리고 맑고 흐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이제 날씨이고 교과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때 기후라고 하는 거는 그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우리 사람으로 좀 이제 표현을 하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분. 그다음에 기후는 성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변하죠. 뭐 화날 때, 슬플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근데 만약 이게 기분이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기후라고 하는 건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활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분해졌다거나, 차분한 사람이 어느 날 활달해졌다거나. 이거 좀 사람이 그렇게 활끄닥 이렇게 변하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 날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어른들은 뭐 죽을 때가 가까이 가냐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옛 어른들부터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기후가
지금 지속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정한 이 기후에다가 우리가 문명을 지금 건설을 해놨는데 이게 흔들리면 이 문명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똑같은 날씨가 계속돼서 뭐 홍수가 나는 지역은 계속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은 지역은 계속 가뭄이 들고 산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제 기후는 지속되고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후와 관련돼 갖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그 안정한 기후가 중요한가를 갖다가 과거에 한번 기후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한 거를 한 20만 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9만 년을 구석기 시대를 보낸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문명은 고작 10,0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야, 우리랑 뇌가 똑같은 분들이 도대체 구석기 시대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이제 그 기온이 변화되는 이 모습인데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에서 이제 갖고 온 그러한 기온이에요. 그린란드 위에 있는 그 빙하는 이게 이제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고요. 눈이 내려갖고 된 빙하예요. 이제 그 빙하에서 빙하가 눈이 이제 얼어갖고 된 거니까 저 맨 밑에는 그 1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방울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도 알아내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도 알아내고 멋있다. 과학. 사이언스. 빙하를 녹이게 된 그 물 갖고는 온도도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기후를 갖다가 재현을 해요. 우리가 저 12,000년 전 저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요. 저 이전은 지질시대 이름으로다가 빙하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이후를 갖다가 홀로세, 저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빙하기 때 보면 굉장히 변동의 폭이 큽니다. 온도의 변동이 크고 온대지방 기준으로 지금에 비해 갖고 한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근데 12,000년 전쯤이 딱 되면 저 위쪽에서는 온도는 저렇게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빙하는 계속 물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오래 녹아갔고, 그래서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녹아서 이제 물이 계속, 이게 온도는 안정화가 됐지만 그래 쭉 올라와서 한 7,000년 전쯤이 딱 되니까 그때 돼서야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봤었을 때 이 해안선이 바로 7,000년 전에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그다음에 나일강, 인더스, 황하, 동시적으로 이런 문명이 조 당시에 탄생을 하는 게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올 때 이제 저렇게 우리가 문명이 이제 탄생이 되었죠. 그런데 5,000년이 지금 우리가 거대 도시를, 지금 현재 우리 문명은 거대 도시를 다 해안선에다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6m가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60m 정도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m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얼음을 지금 지구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예, 어떠한 그런 이제 위험 속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가를 또 과거 또 42만 년 동안의 이 기후 변화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만 년 전에 빙하가 가장 팽창을 했던 시절에 그때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 년에 걸쳐 갖고 이제 너무 높아졌다. 0.01%가 늘어갔고 0.03%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건 이제 만 년에 걸쳐서 0.01%가 늘었어요. 저거는 자연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고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것인데 저게 만 년에 0.01%예요. 근데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0.01%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도가 0.04%를 지금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우리 인간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늘려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온을 보게 되면 지난 10,000년 동안에 이제 4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빙기, 간빙기의 그 평균 온도는 고작 4도를 갖고 빙기와 간빙기가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10,000년 동안에 4도로 상승시켰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렇게 이제 배출을 해갖고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저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속도보다 25배나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확 달리다가 갑자기 2,500km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생태계에서 이런 연약한 생물 종들이 지금 막 멸종이 되고 있다라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에서 벽돌 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 요거 뭐 빠져도 뭐 이건 무너지는데 탑은 그대로 있겠지? 해서 이제 하나씩 뺐는데 언젠간 연약한 하나 그거를 뽑아내는 순간에 이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가 지금 먹이 생태계 인류는 가장 맨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르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하나 확실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를 차지했던 종은 지금 현재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름 돋았어. 중생대 그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멋들어진 공룡 중에서 살아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뼈다구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펜 그 심 앞에 그 스프링을 조금 그 작은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거 회복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2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건 이 회복력을 상실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기후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 왔던 이러한 기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기후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된 상황에서 쭉 저기 42만 년쯤 뒤로 한번 쫙 가보세요. 단 한 번도 인류는 평균 온도 2도 이상이 상승된 곳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2도 이상은 인류는 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기후로 지금 쩌벅쩌벅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무섭다. 상태다. 처음 시작할 때 저 시계를 보셨잖아요. 저 시계가 이제 계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저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 폭탄 아니에요? 뭔가 불안한데. 얼마 안 그래 남은 것 약간 같아. 시한폭탄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대로 지금 배출량을 그냥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7.5년 앞으로 7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1.5도를 넘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미 이 공기 중에 다 배출을 해버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7.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2018년도 인천에서 있었던 유엔의 그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 총회가 IPC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를 지금부터 달리 행동하면 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네. 우리가 저 부분을 갖다가 뭐 중단도 시킬 수가 네, 있고요. 중단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 사회 경제 자체를 갖다가 이건 이제 바꿔야지만이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 자체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의 원인에 대한 온실가스는 저감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래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실제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투발루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 이런 데는 이제 해수면이 쭉 올라오게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방글라데시도 해수면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되고 이런 나라들은 전혀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피해는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가난한 분들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응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보다 이런 가난한 나라,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감이다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 세대 간에 이러한 아까 이제 뭐 어린아이 뭐 어린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이거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을 자동차를 몰고 공장을 돌려서 무슨 편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마셨단 말이죠. 그래 봤자 그거는 5일 이내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세대의 문제로 끝나요. 그 위험은. 근데 온실가스는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누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런 편익이 없이 그 앞 세대가 배출했던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그러한 어떤 기후 위기를 갖다가 그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원인자와 이 처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간의 정의롭지의 못함의 문제가 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게 될 때 이제 에퀴티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 단어죠.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40억 오메야. 기후 재난을 넘어선 경제 재난이 올 수도 있다. 어머 진짜? 기후 위기는 결국은 돈입니다.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지갑에 있다. 저는 에코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니 환경과 경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네. 그런데 기후 위기는 결국은 돈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이는 모든 단어들은 다 기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비가 쏟아지는 날 부잣집 아들은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데 반면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은 집에 물이 잠겨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런 일이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해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바닷가 주거지의 이제 침수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은 원래 해안가에 대저택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말리고. 이분들이 산으로 옮겨가면서 원래 살던 소위 달동네에 살던 분들은 다른 데로 쫓겨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연구자들이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란 걸 해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지역은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높은 지대로 가고 싶은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거기에 살던 분들은 오히려 그 혜택을. 높은 임대료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밀려나가게 되고 결국은 기후변화가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고 먼 얘기 아니고 우리 생활에 당장에 관련된 문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폭염과 수능인데 이건 이제 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의 고등학생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의 성적과 기후와의 관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두 개의 상관성이 있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섭씨 32도를 기준으로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성적이 2% 떨어진다. 아, 진짜. 그렇지만 이 결과가 네. 미국 학계와 이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에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가 뭐 학생 성적 또 경제에서 말하는 생산성
뭐 노동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거는 개도국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실증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학생 고등학생들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이제 밝혀진 거여서 상당히 이 미국 사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미국이 잘 살지만 여전히 에어컨이 있는 고등학교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건 에어컨 없는데 다 에어컨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 다는데 미국 전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돈이 필요해. 네.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사회가 다 잘 사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 정확하시네요. 가스. 결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에어컨을 돌려야 되니까 악순환이죠. 결국 그래서 또 탄소가 발생해서 아까 조천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기후 변화가 악화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맨날 뭐 몇 조, 몇백억 손해, 뭐 피해 이거만 느끼지 이 기후 변화로 돈 벌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 일자리, 직업, 산업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가장 먼저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투자자와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어떤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지 이분들은 꼭 환경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기업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네. 있는데 돈을 벌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고 또 소비자들도 나는 환경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은 사기 싫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기업들의 주가는 거기에 따라 출렁이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인 주식이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빠르시네요. 예, 자동차 관련인데요. 유아인 시장. 미국의 티사. 네. 티사. 티사. 예. 이 티사의 10년 전 주식 가격이 17달러였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진짜 다 사라고 했는데. 어머. 사라고 했는데 안 사셨어요? 게을러서요. 예. 그로부터 지금 약 50배에서 60배가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지만 따져보자면 이 파리 기후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화석연료 차량 없애겠다. 뭐 이런 거죠. 유럽이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휘발유차, 경유차 이거 다 없애기 퇴출하겠다. 사실 독일은 경유차의 천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일차죠. 예, 국민 그럼요. 차, 뭐 벤츠. BMW, 벤츠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우리의 산업이었지만 이제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해당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우리 지금까지 장사하고 잘 팔고 부자 됐는데 크게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너무 무리한 정책 아니냐? 이제 이렇게 결국 말하면서 공격한 것이 전기차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직은 비싸거든요, 네, 전기차가. 비싸요. 이건 부자들의 사치품이고 서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거다. 아직은 먼 미래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 없으니 이러한 법 집행은 좀 뒤로 미뤄라. 이런 식의 주장을 카메이커들이 한 거죠. 네. 그때 T사가 발빠르게 또 나섭니다. 빠르다. 기존의 고급 전기차에서 35,000달러짜리 C 제품을 딱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차의 대중화 난리 났겠다. 이거를 이제 하니까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고 그 나라들도 이런 회사들이 있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왜 전기차에는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의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변화된 기후 변화로 가는 인류의 큰 과제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건 기업들 중에 환경 보고서 또 환경 지속 가능 보고서 네. 뭐 이런 보고서들을 편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의무는 아니에요. 규제는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다.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보고서에 쭉 쓰는 거죠. 우리 이 보고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도 검증 안 하면 거짓말도 뭐 과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검증 제3기관의 검증을 받아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런 거 다 내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좀 살펴보시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새 이 주식 시장에서 전문 용어로 ESG 평가, ESG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ESG는 뭐냐면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당장에 돈을 얼마큼 많이 버냐, 수익성이 있냐, 시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비재무적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런 쪽에 노력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보고서를 환경 보고서를 열심히 내고 있냐가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없어진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그리고 더 장기적인 게 바로 기후변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건축 분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뉴욕 시장이 2050년까지 뉴욕시에서의 빌딩에 배출하는 온실 기체를 80%까지 줄이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건데. 빌딩은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핵심이 건 난방은 주로 가스로 해요. 네. 냉방은 주로 전기로 전기. 합니다. 이게 다 온실기체를 다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80%까지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되지? 뭐 세련된 디자인이다, 뭐 초고층 빌딩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정말 환경만 생각하는 빌딩으로 다 바꿔라. 이런 엄청난 선언을 이게 80%라는 게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거죠. 수치거든요. 네. 그와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들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건축 설계사, 건축 컨설턴트 다 이게 그린으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이제 이런 영국 등지에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온실 기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 대안 쪽으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도 기준으로 1,100만 개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1,100만 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5천만 개인가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뭔가 규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소위 기후변화 경찰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 네, 기후변화 경찰. 단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망 직종 중에 하나 탄소 관련된 직업, 탄소 관련된 금융, 탄소 관련된 시장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어떤 직종이 유망하겠는가? 거기에 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되게 특이하다. 딱 들어오세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약간 부동산 중개인 같은 느낌인데. 예, 그런데 이제 거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고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도 생기고 중개인도 생기고 중개인은 돈도 벌고 이런 게 이제 이미 생겼어요. 예,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줄이는 쪽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약합니다. 오메요. 진짜? 아,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력 생산에 대부분이- 서울에 없어서 그렇죠. 맞아요, 비중이 맞아요. 가장 큰 게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배출하는 나라.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또 반대로 제일 낮습니다. 꼴찌네. 예, 이게 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4.5% 수준이에요. 유럽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검토하겠다. 탄소 국경세는 뭐냐면 유럽은 탄소 배출의 값을 매기겠다. 자기들은 탄소에 대한 탄소세를 매기는데 다른 나라가 매기지 않으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무조건 내겠네.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어떡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망에 따르면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수천억 원의 그런 벌과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RE100이라는 기업들 중심의 캠페인도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 와.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 납품하려면 너희들도 재생에너지로 물건 만들어라.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240개 기업들이 이미 여기에 가입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하겠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애플의 부품을 수출하는 엄청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고 네. 완전히 경제, 환경 경제 문제가 문제네. 돈 문제. 경제 문제고 네. 돈 문제고 생존 문제고 일자리 문제고 산업 문제고 이러한 거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변화 또 기업의 변화 이런 걸 좀 촉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네. 똑똑한 소비, 책임 있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갑에 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물건을 사느냐,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도 도전을 받고 변화를 하고 정부도 우리는 소비자이자 유권자 아닙니까? 결국 기후를 위한 소비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플러스, 투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